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만큼 잔인한 것은 없다. 어릴 적 그토록 가까웠던 형제가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이유를 아는가? 많은 이들이 서로 바빠서 각자 가정이 있어서라고 답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가장 잔혹하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는 원래 그런 애야. 형답지 못하게. 동생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이 칼날처럼 관계를 베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혈연이라는 끈은 생각보다 약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혈연만으로는 관계를 지탱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이니까 라는 주문을 외우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반복한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착이 관계를 더욱 망가뜨린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 중 이런 말을 남겼다. 형제란 한 나무에서 나온 가지와 같다. 하지만 각 가지는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야 비로소 큰 나무가 된다. 정약용 자신도 형들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었다.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 형들은 그를 시기했고 유배를 떠날 때는 냉담했다. 하지만 그는 강진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얽매여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18년의 고독 속에서 그가 찾아낸 지혜, 그것은 바로 이해의 폭이었다. 지금 당신도 겪고 있지 않은가?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그 무거운 마음. 형제들과 모여 앉아 있지만 대화할 거리가 없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어색함.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쓸쓸함. 어떤 이는 형이 성공하자 질투와 열등감에 시달린다. 또 어떤 이는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키운다. 가족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라도 나오면 격한 논쟁으로 번져 며칠간 연락을 끊기도 한다. 우리는 가족인데 왜 이럴까? 혈육인데 왜 이해가 안 될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족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다. 정약용은 말했다. 이해는 강요될 수 없고 사랑도 의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던 것은 바로 이것이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속에서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관계다. 혈연이라는 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선택으로 이어진 관계인 것이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남이 되어주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기대의 벽을 허물어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기대는 원망의 씨앗이다. 형제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을 보라. 바로 서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다. 형이니까 당연히 나를 챙겨줄 거야. 이런 기대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실망과 원망으로 변하는 것을 깨달아라. 40대 중반의 김 씨는 20년 전 형이 사업에 성공했을 때의 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제 형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지만 형은 자신의 가정과 사업에만 집중했고 김 씨에게는 명절 용돈 정도만 건넸다. 김 씨는 그때부터 형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혈육도 없는 인간이라며 가족 모임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결국 형제는 서로 얼굴을 보기조차 어색해졌다. 반면 같은 또래의 박 씨는 다른 선택을 했다. 형이 사업에 성공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형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형이 가끔 용돈을 줄 때는 진심으로 감사했고 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은 그런 동생의 태도에 감동받아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게 되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다.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의 마음은 가난해진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가 아님을 알아라. 이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성숙함이다. 형제라고 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필요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줄 필요도 없음을 받아들여라. 그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라.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오늘 형제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가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요구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라. 기대는 관계의 독이지만 받아들임은 관계의 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두 번째,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라. 너는 원래 그런 애야 라는 말만큼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없다. 정약용은 사람은 매일 새로워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과거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려 한다는 것을 경계하라. 40대가 된 동생을 여전히 철없는 막내로 취급하고 50대가 된 형을 여전히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마지로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마라. 50대가 된 이 씨는 여전히 가족들에게 책임감 있는 큰 형으로 불린다. 동생들의 결혼 자금을 대고 부모님의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조카들의 학비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동생들은 형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씨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나도 한 사람의 가장이야. 내 가족을 먼저 챙기고 싶어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다. 반대로 정씨 가족은 시간의 변화와 함께 역할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맏형이 모든 것을 책임졌지만 막내가 의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자 부모님 병원비는 막내가 맡았다. 둘째가 사업에 성공하자 부모님의 생활비는 둘째가 담당했다. 맏형은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정신적 지주 역할만 했다. 아무도 형이니까, 막내니까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눴을 뿐이다. 정약용은 또한 고정된 생각은 죽은 생각이다 라고 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지금 앞에 앉아있는 형제는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임을 받아들여라. 그들의 변화를 인정하고 당신의 변화도 인정받으라. 어린 시절의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그만두라.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먹이는 것을 중단하라. 너는 예전부터 그랬어 라는 말을 입에서 지워라. 매번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라.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다. 세 번째, 비교의 독을 제거하라. 정약용은 비교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도둑이라고 했다. 형제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무엇인지 보라. 바로 비교다. 부모의 사랑, 사회적 성공, 경제력, 자녀 교육 모든 것을 형제끼리 비교하며 우위를 가리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이런 비교는 결코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기면 우월감에 취해 관계를 경시하고 지면 열등감에 시달리며 질투하게 되는 것이다. 최 씨 형제를 보라. 형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고 동생은 지방대를 나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은 의사인 형을 찬양했다. 역시 최 집안의 자랑이야. 형님 덕분에 우리 집안 위상이 올라갔어 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동생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술만 마셨다. 점점 가족 모임이 부담스러워졌고 결국 핑계를 대며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형도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의사 된 게 죄야 라며 억울해했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다. 각자의 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듯 사람마다 빛날 때가 따로 있다. 안씨 형제는 이 지혜를 실천했다. 형은 화가가 되어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동생은 IT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가족들은 형의 그림 전시회에 온 가족이 참석해 축하했고 동생의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때도 함께 기뻐했다. 형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동생은 사업 감각이 탁월해 라며 각자의 장점을 인정했다. 돈의 많고 적음으로 우열을 가리지 않았다. 비교가 관계를 경쟁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지만 가족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여야 함을 명심하라. 형제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그들의 길과 당신의 길은 애초에 다른 것임을 인정하라.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라. 형제의 성공은 나의 자랑이고 나의 성공은 형제의 기쁨이라고. 그들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가 잘 되면 겸손하게 나누라. 비교는 관계를 갈라놓지만 응원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네 번째, 소통의 착각에서 깨어나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든 솔직하게 말해야 해 라는 생각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폭탄이다. 정약용은 진실이라고 해서 모두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이다 라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조언이라는 핑계로 간섭하며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라. 정 씨의 동생이 이혼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이다. 결혼 10년 만에 찾아온 큰 위기였다. 동생은 형에게 하소연했다. 형, 정말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정 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잖아. 성격도 이상하고 집안도 별로라고 했는데 네가 고집을 부렸지.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동생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굳어졌다.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책망을 당한 것이다. 그 이후로 동생은 더 이상 형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김 씨는 동생이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전혀 다르게 반응했다. 많이 힘들겠구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야. 내가 직접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내가 결정한 것은 뭐든 지지할게. 언제든 힘들면 전화해. 조언하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들어주고 지지해줬을 뿐이다. 동생은 그런 형의 따뜻함에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딜 수 있었다. 정약용은 또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마음을 닫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달아라.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상처는 오래 남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폭력이고 시기적절하지 않은 진실은 잔인함임을 명심하라. 형제가 당신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마라.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라. 답을 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다섯 번째, 거리의 미학을 터득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깨달았다. 적당한 거리야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자주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끈끈하게 지내야 한다고 믿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는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 큰 갈등으로 번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박씨 가족의 세 형제는 모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도보로 5분 거리였다. 매주 일요일마다 만나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서로 도우며 화목하게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는 둘째가 아이 교육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둘째는 셋째가 부모님께 용돈을 너무 적게 드린다고 비판했다. 셋째는 첫째가 너무 간섭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다툼으로 번졌고 현재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반면 이씨 가족은 전국에 흩어져 살았다. 첫째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둘째는 부산에서 의사로, 셋째는 대구에서 교사로 일했다. 1년에 명절과 부모님 생신 때만 만났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반가워했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에 간섭할 기회도 없었고 만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았다.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 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지혜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라.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으면 충분함을 받아들여라. 매일 연락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끈끈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기대와 강요가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깨달아라. 형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님을 인정하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들이 때때로 만나 따뜻함을 나누는 관계임을 받아들여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지 마라.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형제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라. 한 달에 한 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안부 인사 정도면 충분하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의지하게 되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딜 수 있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함을 깨달아라. 한번 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상처는 오래 남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폭력이고 시기적절하지 않은 진실은 잔인함임을 명심하라. 6번째, 거리의 미학을 터득하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깨달았다. 적당한 거리야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은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자주 만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끈끈하게 지내야 한다고 믿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는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라.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 큰 갈등으로 번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박씨 가족의 세 형제는 모두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주 만났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아이 교육을 잘못한다. 누구는 돈 관리를 못한다. 누구는 배우자 선택을 잘못했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결국 큰 싸움이 났고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다. 이씨 가족은 전국에 흩어져 살았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에 간섭할 기회도 없었고, 만날 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노력했다.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만든 것이다. 거리를 둔다는 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이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다. 당신의 영역과 상대방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라.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고받으면 충분함을 받아들여라. 매일 연락하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끈끈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기대와 강요가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깨달아라. 형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아님을 인정하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들이 때때로 만나 따뜻함을 나누는 관계임을 받아들여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속박하지 마라. 이쯤에서 잠깐 멈춰서라. 지금까지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이야기했지만 혹시 당신은 계속해서 맞아. 우리 형이 바로 그래. 우리 동생이 정말 그런데 라고 생각하며 읽지 않았는가?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간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당신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 서운함, 분노는 사실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형이 당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전에 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노력했는가?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한다.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당신이 먼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상대방도 편안해진다. 당신이 먼저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 상대방도 자유로워진다. 당신이 먼저 비교를 멈출 때 관계도 경쟁에서 벗어난다. 지금 당신의 형제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의 기대와 요구가 그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형제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다. 18년의 긴 유배 기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형제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나요? 서운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오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아직 당신 안에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세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동안 형제에게 가졌던 기대들, 요구들, 판단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들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 이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과거의 일을 들춰내거나 감정적인 대화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안부만 물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얼어붙었던 관계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 것입니다. 형제는 평생 함께해야 할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응원에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길을 걸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형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들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묵묵히 곁에 있어 주세요.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도 인생도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